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의 로비를 받고 혹시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 토론회를 연 게 아니냐, 이렇게 가상화폐 띄우기를 주도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가 이틀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연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혹이 하나, 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더 키운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의 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보다 더 자세히 제출했어요. 계좌이체,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렇게.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김남국의 클립 지갑 발견했고 그림을 찾아서 보니까 또 새로운 지갑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김남국 의원께서 관련되는 자료 모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뒤늦게 진상조사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가상화폐 팔라고 권유를 한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외부 인사 섭외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잘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또 생소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투자나 이런 거랑 다르게 지갑, 여러 가지 용어 자체도 되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도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해명 같지 않은 해명처럼 들리긴 합니다. 근데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의원들이 구성이 됐긴 했지만 그분들이 정무회 소속이고 그 정무위 안에는 이 코인 관련된 이런 부서도 있습니다. 관련된 그것도 이제 같이 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인이 사실 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업계에 있지 않고서는 실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사실 들어가 봐야 이 지갑의 내용이라던가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계신 의원들은 아마 코인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보다 좀 명확한 정보를 드리고 정리를 할 차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좀 섭외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각 언론마다 하나씩 새로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JTBC는 김남국 의원이 비트토렌트 이런 코인을 또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만 1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10배 이상 폭등을 했고 거기서 한 10억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게다가요 지난해 2월에는 위믹스 코인 50만 개를 팔아가지고 클레이페이 토큰이란 걸 또 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김남국 의원이 3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을 사는데요. 근데 이 코인이 거의 망해가지고 1달러 안팎이었던 게 2배 정도 올랐다가 나중에는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 0.01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위믹스 코인이라는 거 한 80억 내지 100억까지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30억 원을 날린 게 일단 파악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그럼 김남국 의원 돈을 벌었을 때 현금을 어떻게 했느냐, 현금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성규 의원. 네. 30억 원 이른바 몰빵아 이거. 글쎄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물론 이게 완전히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 보면 처음에
이 위믹스 코인을 60억 갖고 있다 그랬다가 또 그다음에 28억이 더 있다 그랬다가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위믹스 코인이 아니라 다른 위믹스 네. 코인보다 더 투기성이 강한 이 비트 토렌트 그다음에 클레이페이 토큰 뭐 이름 네. 참 어렵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수시로 투자를 한 건데 한 번은 투자를 해서 10억 원을 벌었고 네. 이게 아마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해요. 이 그랬던 산 걸로 이후에. 알고. 네. 물론 그다 다시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벌긴 했지만 또 다른 클레이페이 토큰에는 넣어갖고 30억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떤 예. 내부 정보나 확신이 없이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그게 급등락을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0.01달러까지 떨어졌다는데 그때 뭐 처분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네.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보다는 네. 거의 가상화폐 거래에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다 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액을 수시로 팔고 네. 하고 했는데 과연 정말 어떤 확신과 어떤 정보를 갖고 예.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지금 뭐 의정활동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세계일보가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에 위믹스 거래 내역을 또 새롭게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십 회에 걸쳐서 쪼개기로 이체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5월 29일, 그러니까 한 넉 달간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 위믹스 136만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코인이 이게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시세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이걸 업비트엔 32번, 빗썸에는 16번, 이 48번 이체를 했던 기록을 또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의정활동 이야기했으니까 1월 28일인가요? 지난해 새벽 2시 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한 200만 원 상당을 가상자산, 이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이게 뭐 다 추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한번 뭐 탐색기에 돌려보면 그 주소만 알면, 지갑 주소만 알면 이 돈, 거기에 있는 코인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뭐 돈을 옮긴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온다 그럽니다. 거기 봤더니 새벽에 이렇게 옮긴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김구식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우선 김남국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활기찬 청년 정치인으로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또 검수완박 주도도 하고 철험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놀란 것은 저 청년 정치인 뒤에서 정말 수십억이라고 하는 이 코인 자산을 몰래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몰래 가지고 있던 코인이라는 엄청난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검소하게 보여졌구나. 이제 이걸 하나 이제 앞뒤가 다른 모습 이미지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출처와 이 돈의 흐름과 코인의 이 투자 또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면 해명이 자꾸 꼬이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뒤늦게 구성한 이 조사단에서는 다른 건 못해도 김남국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코인의 처음 출처 시작부터 마지막 지금 현재 상황 마지막까지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심상치 않게 번지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런 개인의 몰빵 투자 또 뭐 아주 그냥 영끌 투자 이게 아니라 이것이 혹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게임 업체와의 유착 또는 게임 업체와의 로비 또 게임 업체나 이 가상화폐 업체와의 어떤 그 뇌물성 자금으로 혹시 받은 게 아닌가라는 또 그걸 봐주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른바 이해충돌과 관련된 로비 활동의 의혹도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서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좀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요.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제도적인 보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입장문을 내면서 클립이라는 지갑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가입한 날짜 나오면서 이제 이게 또 지갑, 그러니까 가상코인 지갑을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추적을 했어요. 이 단서로 여러 가지 역추적을 했더니 또 지갑을 하나 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본인은 뭐 지갑이 있다 없다 뭐 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찾다 보니까 하나씩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월 1일에 거래를 새로 시작한
21년이죠. 2021년 10월 1일에 첫 거래를 시작한 지갑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변창호 가상화폐 커뮤니티 운영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김남국의 클립 지갑 발견했고 거기에 업비트 지갑, 빗썸 지갑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클립 지갑에서 그 클레이의 흐름을 찾아서 보니까 또 새로운 지갑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21년도,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22년의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0억을. 근데 21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게 위믹스 원래 추적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위믹스가 10월 1일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한 달 조금 지나서 20배가 올랐어요. 그 가격에서부터. 그래서 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상승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알려진 건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검찰에 넘긴 업비트 계좌 위믹스 한 85만 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앞서 클립이라는 지갑에 이제 42만 개가 더 있다는 게 나왔고요. 여기에 또 다른 지갑이 나온 게 또 나온 거, 위믹스 지갑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갑이 자꾸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수가 한 110억 원까지 올라가고 막 뭐 80억에서 100억, 1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임현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우선 이제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앵커께서 설명하신 세계일보의 거래 관계를 먼저 보면 날짜가요. 네네. 작년 1월 29일부터 5월 1일 아닙니까?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전후로 기간에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 이 자체가 지금요. 이 민주당의 그 당원들, 그다음에 뭐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놀랄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개인적인 거래를 했다. 네. 했는데 우선 저 놀랬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이 코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갖고 있었는데 그 팔고 지금은 현금화 시킨 건 없고 다른 그 지갑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돼 가지고요. 코인 소유 유무, 코인 수량, 코인 금액, 그다음에 코인에 관한 거래 횟수, 그다음에 그 코인의 종류, 이게 전부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언론에 추적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횟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으면은요, 예.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 되잖아요. 거래 횟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네. 그리고 방금 김근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기 국회의원 신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련 업체하고 관련돼 가지고 입법 활동에까지 로비를 받거나 이해 충돌이 또 개인적으로 있었거나 하면은요, 이건 완전히 뇌물로 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눈만 뜨면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돼서 정말 놀랍다. 그리고 진짜 놀란 게요, 거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예. 지금 이 순간에라도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요, 김남국 의원이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김 의원의 지갑이다 아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김 의원께 아닐 가능성이 다른 사람 지문이 똑같을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나름 머리를 써서 공개해도 될 만한 정보겠다 하는 것들만 놔두고 싹 다 지우고 공개를 했잖아요. 수백만 개, 뭐 수천만 개가 되는 클립 지갑 중에서 그 날에 생성된 지갑을 몇 개 뽑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갑 중에서 어떤 토큰을 1억 3천만 원 이상 들고 있다. 그 근처 언저리 들고 있는 지갑을 추릴 수가 있겠죠. 몇 개 추려졌어요? 한 개요. 예, 여기서 끝났죠. 모든 걸 비교했는데 다 똑같아요. 이게 막 다른 사람일 거다. 다른 사람일 확률은 진짜 지문 찍었는데 똑같은 지문일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두 명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랑 비슷하지 싶어요. 이런 지갑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가상화폐 전문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시점이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을 앞둔 시기와 또 겹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부 정보 안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명확하게 해소돼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조소연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 충돌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도덕적 책임, 두 번째 정치적 책임, 세 번째 법적 책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정서적으로 사실은 이런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 감성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지금 지고 있고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회법 29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추구하는 행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해 충돌이 있었나, 네. 그 다음에 그게 뭐 로비에 의한 뭐 청탁 입법이었나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던 것처럼 그것이 정치자금 문제니까 아까 뇌물 단어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네. 검토해야 되는 게 법적 책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한 거 이해 충돌을 얘기했는데 그 입법 과정에서 사실 대표 발의가 아니라 공동 발의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로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입법을 해서 자기 이해를 추구했다면은 대표 발의를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공동 발의로 했을 때는 그 의사가 좀 약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로비가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가 있어서 그것을 입법을 했다 그러면 대표 발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좌관 할 때 보면 보좌관끼리 그냥 의원한테 보여주기도 않고 도장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 발의 정도 가지고는 그 어떤 이해를 취득하려는 그 의도라든지 이런 건 예. 아직까지는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김남국 의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게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본인이 현금 인출한 거 440만 원 전부 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죠. 실명제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실제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네. 실명제 직전에 예.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용도는?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그 440만 원이 전부예요? 네,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체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네,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0만 원만 현금 인출기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여줬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내용하고 또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 1월 주식 팔아서 10억을 마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JTBC에서 보도한 내용,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서 10억 번 것과 주식 팔아서 10억 했다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재산 신고에 예금이 10억은 느는데 거기서 판 걸 현금화해서 은행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10억이라는 게 코인 팔아서 10억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요. 당에다가 설명을 했다 그랬죠. 2022년 관련된 내용 재산이요. 가상화폐 수익 중에 9억 8천만 원을 회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전세금에 이용했고 1억 8천만 원 예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잠시 뒤에 볼 텐데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9억 1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자, 재산 내역에 2021년 재산입니다. 2021년 코인을 뭐 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인데요.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주식 매각 대금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식이 보면 예금으로 증가가 돼 있어요. 예금으로. 주식을 9억 얼마 8천 정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금으로 또 늘어난 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매도한 돈이 은행에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 활용했다는 건 예금이 없어야 되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든지 코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022년에 지금 김남국 의원은 9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8억 원은 전세금으로 가고 1억 8천만 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금이 는 게 없어요. 예금이 는 게. 그리고는 1억 8천만 원 예금 내역이 여기 없어요. 늘어난 게 없어요. 늘어난 게. 본인은 1억 8천만 원 예금했다고 그랬거든요. 8억 원은 전세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8억 원은. 근데 농협은 6억 9천, 거의 7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1,000원 단위입니다. 나머지는 뭐 미미하게 증가했다가 하는 건데 여기에 8억 원이 없어요. 9억 8천만 원을 회수해서 온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전세가 되면서 이 건물 두 채를, 오피스텔을 전세를 합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전세를 하는데
자, 여기 8억이 올라가는데 예금이 줄어요. 예금이 줄어요. 예금이 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전세를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화폐를 팔아서 8억 원을 전세 자금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김남국 의원은 화폐 판 거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코인에 9억 천 또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의 흐름이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거랑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조그만 액수 뭐 한 몇 천만 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큰 액수들이 오고 갔다고 했는데 자신이 번 액수가 다르고 또 뭐 예금으로 했다 그랬는데 예금은 없고 또 전세 자금을 했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다는 그 가상화폐 액수도 본인이 해명한 거랑 너무 틀려요. 실제는 본인은 위믹스 하나만 얘기했지만 다른 코인 지갑들이 따라 나오고 있고 네. 이 위믹스도 숫자가 너무나 틀립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이 80만 개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위믹스를 샀다는 시점도 처음에 2021년에 주식 팔아서 샀다 했는데 사실 그때 위믹스가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딴 걸 하다가 위믹스를 뒤늦게 취득한 건데 그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어떤 돈으로 했는지 예. 그것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믹스를 과연 산 거냐 네. 아니면은 혹시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액수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든 거를 이 김남국 의원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당시에 검찰이 이 FIU에서 통보받고 김남국 의원을 수사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뭐냐 하면 혹시 위믹스 쪽에서 정치자금 쪽으로 받아서 뭔가 이걸 보유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정말 제대로 해명해야 되는 예.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래 처음에 뭐 사서 어떻게 된지 다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다 있거든요. 그거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고 마지막 과정에 자기 말로 하는 게 말이 다 어긋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도 유망한 저는 정치인이 이렇게 기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해요. 있는 그대로 해놓으면은 이제 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거래를 실명으로 했고 뭐 어디서 받은 것도 없고 뭐라 그러나요? 이 프라이빗 세일 뭐 싸게 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짜로 주는 그런 것도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을 공개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 거기서 딱 걸리는 거거든요.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쭉 예? 보다가 처음 봤는데요. 예. 이 그 재산 목록이랑 이런 데. 네, 근데 네. 여기서 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그 의원 활동하면서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을 절대 옹호할 마음이었고 네. 무조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저는 요 자료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일단은 그 재산 공개 같은 경우는요. 딱 이게 물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흐름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거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우리가 딱 그때를 잡아서 해야 이제 멈춰서 그때 시기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재산 공개 같은 경우는 일정 시기에 딱 그때 스팟성인 그때 순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은 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8억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저걸 보면 추정컨대 그 8억을 해서 이제 예금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 K뱅크라고 있습니다. 이 네. K뱅크가 주로 빗썸이나 업비트를 주로 거래해서 이쪽으로 사실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그럼 이쪽에 들어가면 그게 사실 예금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기와 이제 흐름으로 아까 예. 8억의 예금에 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기와 흐름을 두고 뭐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딱 그때 1초 단위로 매번 공개를 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특성상 사실 그게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설명도 너무 어렵고 예. 계좌가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약간 네. 의아한 점이 있어서 뭐 아까 말씀 뭐 무상으로 받았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재산 상황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재산이 6억 9천, 그러니까 7억이 감소를 했어요. 농협이 이게 다른 거래사고 연관이 돼 있는 계좌거든요. 여기 K뱅크 있습니다. K뱅크 보면
천만, 10만 원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든 그게 결과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8억이라는 거는 코인에서 와서 8억 있고 1억 8천은 있어야 돼요. 1억 8천을 예금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1억 8천 는 게 없어요. 는 게. 1억 8천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산 공개가 아무리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1억 8천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9억 8천을 벌어서 9억 8천을 다시 원금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회수를. 그래서 8억은 전세금 넣고 1억 8천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1억 8천이 늘어야 되는데 재산 신고 한번 보여주세요. 재산이 줄었어요. 전세 보증금하고 생활비로 8억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금이 줄었어요. 11억에서 6억 9천인가로. 감소한 게 6억 7억이에요. 7억.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해놓고도 이 8억이 어디서 왔는지가 전세 보증금 생활비로 예금을 썼다는 건데 본인은 코인에서 갖고 와서 예금 1억 8천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국식 교수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국민 보통의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생소한 거래이기 때문에 헷갈리긴 합니다만 앵커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했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이 코인의 거래에 대한 그 투명한 설명이 지금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년 연말마다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럼 2021년 신고, 2020년 신고, 2022년 신고에 증감이 있잖아요. 네. 예금의 증감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았으니까 주식이 없어서 주식이 영원으로 된 적도 있고. 그러면 네. 김남국의 설명에서 최초에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를 샀던 것이 주식을 매도해서 그 돈으로 이 코인을 샀다고 네. 그랬는데 주식이 없어졌는데 예금이 근데 그대로 떡하니 그 판만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사느냐가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 2022년에 보면은 예금이 늘어서 1억 8천이 자기가 비트코인 아주 그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어서 1억 얼마인가를 예금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예금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빈틈이 많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무언가 부적절한 거래거나 뭔가 수상한 거래 정황이 있어도 숨기다 보니까 은행에서 예금으로 빼서 코인을 살 때도 설명을 못하고 코인을 다시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을 때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에 이게 좀 드나듦이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주소를 치면 그 검색기를 돌려보면 이 지갑에서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누구 건지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공개했던 자료를 보고 찾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남아있는 지갑 계산한 날짜가 나오니까 좁혀 가다 보니까 딱 한 개가 같은 게 나온 거죠. 아, 이거 그럼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인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세계에서 움직였던 게 다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가상화폐에서 현금화해서 은행으로 넣은 다음에 이걸 빼버리면은 없어져요. 출처 없이 그냥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인출이 되면은 FIU에서 당연히 그걸 추적을 하겠지만 이게 그냥 은행에 안 넣고 현금 갖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공개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가상화폐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또 해답을 내놔야 할 부분, 그게 뭐냐면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내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가상화폐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입법을 또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예를 들면 P2E라는 거,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화폐가 바로 위믹스 같은 그런 화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P2E가 세계적 흐름인데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 펼치는 꼴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법안도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 김남국 의원이 그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또 새로운 이해 충돌. 자,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쇄국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 흐름을 끌려갈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우리가 앞서가야죠.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이 국민과 공감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재명 펀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좀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게임 화폐 같은 걸.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상장해서 역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을 때예요. 갖고 있을 때 NFT 기반으로 한 그런 화폐였고 특히 P2E 같은 거는 이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건데 이게 과연 이해 충돌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게임산업진흥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네. 이 법안의 핵심 개정한 내용은 게임머니가 가상화폐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가 게임머니다. 그러니까 게임머니를 화폐로, 가상화폐로 이 승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직접 관련된 게 그게 바로 위믹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사용되면서 그 사용되는 그 가상화폐를 공식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산업진흥법 그리고 또 관련한 토론회 이런 데서 계속 이 P2E 게임을 자꾸 합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또 권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가상화폐 이 P2E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때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가 그때 이후로 이 5배가 급등을 합니다. 주가가. 그리고 위믹스도 그때 당시에 또 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가 그 주식을 그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계속 풀어주자, 진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법안까지 내니까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이 거의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게임학회 위정현 게임학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 버는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회 단체가 상당히 국회에 로비한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다. 보좌관 중에도 위믹스 같은 거 가진 사람들 많다. 자기도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위정현 게임학회장은요 2022년 초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위믹스라든지 이런 게임 머니를 바꾸는 P2E 관련된 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믹스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조승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네, 지금 위정현 한국 게임학회장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 또 위믹스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위믹스에 대해서 위믹스는 그런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국 게임학회에 후원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500만 원을 후원을 요청을 했었다. 이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재산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퇴직 후 10년까지는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정관 예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국회 보좌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모든 코인에 대한 재산 공개가 됐든 거래 내역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아주 의혹이 강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우리가 이분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동 발의 가지고는 사실 입법 로비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선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은 새로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하는 이런 게임머니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장려하고 이거를 양성화하자는 컨센서스가 여야 다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우리 민주당이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이것을 규제 대상으로 봤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 코인 관련한 사람 인사검증에 아마 걸렸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청년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던 거고 이런 측면을 보면은 좀 이런 의혹하고 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공개하자. 가상화폐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 국회의원들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고 공직자들 이걸 좀 이제는 재산 신고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검찰이 당시에 FIU가 통보한 내용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두 번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인데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거액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기각했던 분이 김봉현 라인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구속영장 기각했던 분이어서 이런 쪽에 좀 관대한 분이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상 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네. 저도 그런 그 부탁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코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코인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만들어요. 국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코인을 만들면 일테면 이런 거죠. 그 유통할 수 있는 코인, 어느 음식점이라든지 무슨 그 식품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인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전국의 수천 개 체인점에서 이 코인은 유통된다 하면서 코인을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이 상품성이 있다, 이 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유명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무슨 이렇게 테이프도 끊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김남국 의원하고 관련됐다라고 지금 나오는 이것은 바로 게임을 하는데 유통할 수 있는 예.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인이 가치가 유통 가치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명인들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을 갖다가 다 섭외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코인을 대가로 준 게 아닌가. 예.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공로 지분이에요. 공로 지분. 네.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청년들이 너무나 이걸 투기 수단으로 생각해서 주식처럼 이렇게 막 해서 투기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주식하고는 달리 너무나 청년들이 많이 실패한 청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엄청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법들을 갖다 여러 개를 풀려고 네. 로비스트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다 관련돼 있고 네. 제가 암암리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런 로비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두 번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3차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배성기 의원, 뭐 김남국 의원 건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한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 기각한 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이게 정말 사람을 압수하는 게 아니라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영장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인신에 대한 구속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은 뭐 검찰이 기획해서 한 거거나 그냥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FIU에서 이상한 걸 포착해서 검찰에 넘긴 거를 검찰이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법원이 기각한 건데 이거 조금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FIU가 왜 이걸 이상한 거래를 받겠나. 그냥 투명하게 이 김남국의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서 거기서 해서 다시 뭐 어떤 그 돈을 벌어서 인출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액수만 갖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액수가 많아도 이건 정상 거래였구나 하고 끝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돈이 들어가고 나온 게 뭔가 불투명하고 네. 이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상하다. 갑자기 60억이 생겼네? 네. 라고 해서 아마 FIU가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이제 법원이 아무리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도 예. 지금은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겁니다. 네네. 계좌 추적을 해서 정말 어떤 거래가 어떻게 수상했던 건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투명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불투명한 게 나오면 그때서는 정말 범죄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이 이걸 자기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오늘 반박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뭐 이야기한 거 먼저 한번 보시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 자, 김남국 의원 한동훈 장관이 또 이걸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FIU가 검찰에 통보하는 사건은 전체 의심 거래 중에 0.1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00건 중에 한 2건 정도 통보하는데 그건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이 그만큼 수상했던 거지 이걸 의도적으로 누군지를 알고 하질 않는다. FIU는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FIU라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수많은 계좌 간의 이제 이 거래, 자금 거래 중에서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일정 정도 하한선 이상, 그게 아마 몇 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면 자동으로 다 포착이 됩니다. 그것들 다 포착이 됐다고 해서 다 검찰에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정말 유독 눈에 띄어서 아, 이게 수십억 원이 뭉칫돈이 한꺼번에 그것도 같은 뭐 계좌에서 계좌로 그것도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으면 이상한 거래로 일단 수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에 이제 의뢰를 하면 검찰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인지가 되면 계좌 추적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아까 김웅 의원이 잘 설명한 대로 FI는 자동적으로 그것들 캐치해서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 기준에 맞춰지면은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좌가 이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의 계좌라고 미리 알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그런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있으니까 FI는 그걸 통보를 한 거고 검찰에서 그것이 정말 뭉칫돈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닌가 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에서의 예. 영장 추적을 한 거, 계좌 추적 영장을 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저걸 한동훈 장관의 무슨 뭐 정치기획수사다. 네. 그다음에 무슨 FIU가 무슨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인지 알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제하는 것은 네.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예. 저건 마치 이재명 대표의 그야말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논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정무위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는데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제 생각으로는 결국 이제 검찰 교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밝혀야 되지 않나는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한데 뭐 오늘 저 의원님들이 다 합의해 주셔서 일단 가상자산 법적 근거가 일단은 마련이 됐고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일단 뭐 수사당국에 수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해명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더라도 그게 뭐 뒤에서 뭔가 구멍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는 것 맞고, 그리고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지갑 관련해서는 그걸 볼 수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다 명확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내면 됩니다. 예. 근데 지갑이 몇 개 있는지 사실은 본인도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워낙 거래가 많아서 뭐 이게 지갑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갑 주머니 있는 지갑이 아니라 이 정말 가상 예. 지갑이 거래할 때마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거장처럼 이렇게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만 딱 확인이 되고 그 본인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두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도 해명을 할 것이고 그 안에 부족한 거 예. 있으면 뭐 추가로 자료를 내든가 아니면 뭐 수사를 받던가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지 네. 이걸로 계속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계속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국력 낭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오늘 물어봤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의 이해 충돌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물어봤는데 이 대표는 한 가지에만 답했습니다. 보시죠. 게임학회에서는 그 의원들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제안 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이제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리믹스로부터 뭐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대선 펀드 기획한 게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답만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기자회견 한번 할 법한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도 뭐 헷갈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애초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해명하는 과정마다 계속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또 다른 구멍이 뚫리고 이런 거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선뜻 나서서 기자들의 그런 열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러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서 투명하게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해서부터 지금의 가상화폐 현실까지 수많은 매수, 매각, 매도 뭐 이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옮겨갔던 거, 이체했던 거, 넣었다 뺐다 한 거. 이 모든 걸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와서 그걸 다 확인 안 해주고 필요한 거 하나만 계좌 딱 해서 보여주고 이번에 입장문 나올 때도 저 현금 인출한 거 몇 개 그것만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명된 문제가 아닌 단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지금 와서는 기자들 앞에 서서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다 설명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기자들 앞에 나서 가지고 자기 말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일각에서는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발언 소환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가 들린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예언만 한 게 아닙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오늘 굉장히 이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폈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한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믹스 코인을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결과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NFT라는 그 수단을 이용해서 대선 펀드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또 위믹스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거기다가 이 P2E 이 게임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 관련된 위믹스가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가 알고 해줬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같은 그게 되는 거고 또 모르고 했으면 결국 이 김남국 의원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한테도 이게 자꾸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빨리 이게 뭔지 진상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왜 그런 P2E 활성화를 얘기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 김남국 의원이야 뭐 방송 그렇게 겁내실 분도 아니고 패널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좀 기자들하고 심층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있는 자료 내놓고 기자들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러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다고 저희들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근검절약하는 그런 모습은 부자라고 뭐 꼭 안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국민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기자회견이라도 하셔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했던 참여연대 한동훈 장관과 이틀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문은 참여연대가 열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를 향해서 이 정치단체라고 한 장관이 규정을 하니까 이 한 장관을 정치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민영삼 원장님, 뭐 참여연대와 한 장관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이제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건데요. 국민들이 볼 적에는 누가 객관적으로 입장이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전 맞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참여연대가 지난 정부에서 이념 편향적인 그런 그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을 그 어떤 그 부정적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을 참여연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상당히 괜찮은 거냐 마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참여연대의 그 행동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한 장관 오늘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참여연대가 지난 정권에서 괜히 뭐 권력 요직 차지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말한 적이 있느냐.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선 적이 있었느냐. 그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한쪽 팀 주전 선수 뛰다가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임선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은요, 참여연대에서 임의적으로 한동훈 장관 퇴출 1순위다라고 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의 그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자들을 온라인 폴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의 하나를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근데 굳이 이런 거 맨날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좀 매우 피곤해 보여요. 근데 성격상 그걸 꼭 하셔야 되니까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 참여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참여연대가 제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 순위 이런 거라던가 등등을 통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의의를 했던 거는 하는 건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마침 1위가 되니까 본인이 기분이 나쁘셔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요. 이른바 한동훈 장관을 또 응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또 그럼 편향된 건지 아닌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부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굳이 시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거고요. 오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한 장관이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가짜 뉴스를 내보낸 데 대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해운대 LCT 주사 관련이었는데요. 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발단은 2021년이었습니다. 장모 전직 기자가 한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데 LCT 수사 왜 그 모양으로 했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뭔 소리냐 부산에서 수사한 건데 명백한 가짜뉴스다 1억 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이 1심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기자 측에서는 의견에 불과한데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한데 그럼 고위공직자 어떻게 비판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직 기자라 하더라도 저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야 그게 기자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LCT 수사를 엉망으로 한동훈이 했다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건데 LCT 수사는 부산에서 했던 것이고 당시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은 부산에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걸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걸 참지 못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제 일단 승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까 임 대변인 말씀처럼 참여연대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특정한 정치적 색깔이 있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 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하든 간에 정확한 기준을 좀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퇴출 1순위 장관으로 한동훈을 했던 걸 투표했던 사람은 대부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보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 뭐가 책 잡힐 한 건 없잖아요. 근데 다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싸우고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고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도 참여연대 회원분들은 기분 나빠서 퇴출 이수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선정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정 과정에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한동훈 장관도 그 참여연대 그 폴 결과에까지 감나라 변화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장전 기자만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닙니다. 더 탐사 김의겸 의원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도 걸었습니다. 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지금 송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이 직접 많이 본인과 관련된 거는 뭐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조승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검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당무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개입한 거 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담당 검사가 한동훈 3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 뭐 정의, 공정 이런 단어를 얘기하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똑같은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검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연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똑같이 하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이라든지 이것도 똑같이 수사를 하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리 가혹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도 성역 없이 똑같이 가혹한 수사를 한다면은 국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좀 나눠서 생각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법무행정과 검찰 수사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불공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라서 너무나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단 또 한동훈 장관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강하게 또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나 아주 원칙을 가지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만 해도요. 그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뉴스 이미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광이라는 그 횟집 그것도 무슨 우길기 친일몰을 해서 또 가짜뉴스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그 뉴스가 지금도 포털에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막 퍼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더 언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을 둘러싸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김관진 등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존경받는 군 원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자, 6년 만에 돌아온 김 전 장관 한번 보시죠. 바로 움직여 들어가요.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인적판을 센 김관진령을 향하여 싹! 저 김관진님이고 우리의 목표로 될 일거의 가치도 없는 이 인간 오다쿠입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면 우하고 밀고 나갈 판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이 뭘 기대하고 저렇게 위원으로 모신 겁니까? 부위원장이죠, 지금. 네, 부위원장으로 아마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예. 부위원장으로 실질적인 일은 김관진 전 장관이 하게 될 걸로 예. 보입니다. 근데 이 김관진 전 장관은요, 사실 뭐 국민들이 대부분 알지만 이 가장 그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강하게 이 북한을 응징하자는 그 원칙을 가진 그 군인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 강골 군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이 발탁됐고 그때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장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가 와서도 국방장관을 이어갔습니다. 네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리고 나서 국가안보실장까지 맡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까지도 네네. 국가안보를 한치도 빈틈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때까지도 야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 원점 도발 그리고 지부까지 타격해서 응징을 하면 북한이 절대 도발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펴와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우면 거기다 표적지에 얼굴 그려놓고 총을 쏘겠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이버 그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재판받고 한때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왜 필요하냐? 지금 가장 그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언제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관진처럼 정말 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지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이거를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비록 이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때 구속이 됐지만 그런 악연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저분을 꼭 모셔야 된다 해서 몇 번을 아마 초빙을 했고 결국 김관진 전 장관도 내가 필요하다면 국가에 다시 봉사하겠다 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방혁신 목표를요. 감히 싸움을 못 걸게 하는 강군,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을 압도적 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를 김관진 전 장관을 통해서 좀 밀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자, 4.15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딸 조민 씨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내년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조민 씨가 정치 임무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조민 씨 의사 꿈 접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한번 보시죠.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조민 씨 뭐 자꾸 이 북콘서트, 아버지와 하는 북콘서트에 등장을 하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뭐 워낙 유명인이니까요. 혹시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임선 대변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저게 찌라시, 이른바 여의도 찌라시를 통해서 뭐 조국 장관이 최근에 관악구 쪽으로 어디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북콘서트랑 이제 맞물리다 보니 이건 마치 총선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뒷면에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재판이 여러 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조민 씨, 딸 조민 씨가 대체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 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이게 정말 너무 정치 과잉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민 씨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조용히 있었다가 이제는 뭐 본인도 당당히 활동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뭐 아버지랑 같이 예. 콘서트도 다니고 뭐 본인의 개인 인스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본인 개인적인 이제 성격이고 예. 뭐 함께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젊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의 그런 모습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굳이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건 네. 너무나도 여의도 문법식의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정치를 안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걸 입장을 낸 그것도 매우 황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뭐 스스로를 준공인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근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나올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자, 조 전 장관 이야기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하는 거 보면 알죠.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수많은 제안이 있는데 그 판단은 저희 딸이 스스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조민이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부녀 중에 누군가는 출마할 것 같다. 예, 뭐 박지원 전 원장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니까요. 간보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과거의 정치 구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예측과 이 추측이 많이 틀린 적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 저는 저 내용도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박지원 장관의 그냥 내피셜이고 네. 아마도 박지원 전 원장께서 다른 내년에도 출마 생각이 있으셔서 본인이 출마를 하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많이 감이 떨어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저 두 분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2022년 정권을 뺏길 때까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국의 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을 다 건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그게 재소한 데서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어디 출마를 한다? 이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보고요. 조민 씨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도 의사가 뭐 박탈되면 다시 나이 40에도 된다고 했고 의사가 또 될 때 의사로 남아있는 한은 봉사활동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닥터 차정숙인가요? 그 드라마 인기가 있던데 나이 늦게도 다시 하십디다. 그런데 그분은 의사면은 딴 다음에 레지던트를 안 했던 건데 조민 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될 경우에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될지 안 될지 그거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뭐 늦게 하실 수는 있겠죠. 다만 조국 전 장관 출마론을 두고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 나옵니다. 보시죠. 조민 씨의 그 부정 입학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는 복역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민 씨 자체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떳떳하게 전국을 저렇게 유랑하면서 인스타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염치가 없다. 유전적으로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뭐 개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등판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얘기죠. 정치를 교체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과 이미지를 조민 씨 같은 분이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수고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솔직히 조 전 장관 실형 받았어요, 실형. 다만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고 1심에서요. 조민 씨도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문에는 공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북콘서트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요.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지는 않았는데 대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네. 자, 이 대표 측 입장은 그겁니다. 대장동 위례 전부 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다르죠. 이 사업이 나 혼자 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도.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김만배도 책임이 없고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들 보면 복받쳐 올라요. 특히 정진상 저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내가 정말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형이란 인간이. 예, 이 대표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쪽에 책임을 돌리니까 오늘 유 전 본부장 입장문까지 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본격화됩니다. 재판 선고법 하나 있죠? 이제 이것까지 시작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어떻게 되나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나가게 되는데요. 예, 뭐 격투긴 하던데. 네, 선거법이 금요일 날, 예. 그다음에 이 대장동 성남 FC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예. 나가게 되면 매주 한 번씩은 꼭 나가야 되고 또 백현동과 또 기다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것들까지 다 한다가 쌍방울에 이까지 하면은 도대체 몇 개의 재판을 소화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몸이 2개라도 힘들지 않을 정도가 싶은데,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어요. 또다시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이 근데 그러면 김용 씨나 정진상 같은 최측근들이 받은 돈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또 반박이 가능하고 또 428억 약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오늘도 또 얘기하셨던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업자들이 한 거다. 그러면 아니 본인이 처음에는 다 당군일의 자기 최고 치적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 모르는 일이다 하면은 국민들 누가 이걸 납득하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 기록만 20만 회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다 읽지 않으면 재판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방대한 분량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대표는 또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지금 아까 뭐 유동규 씨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 사건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 시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도, 그다음에 성남 FC에서 성남 FC의 발전을 통해서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걸리고 유동규 씨가 저렇게 나와서 감정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 씨는 이미 저 그 돈 428억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겼던 그 룸사롱 가서 1,000만 원씩 팁을 주었다든지 애인한테 포르쉐를 사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싼 사람은 유동규 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람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 유동규 씨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받겠다. 다만 한 사람이 한 만큼 벌 받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결과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